이딴 걸 지금 먹으라고 나한테 준 거요? 제정신이요? 중국 리젠농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발 한국에 더 있게 해주세요. 이제야 진정한 한국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으로 행운 얻어가세요. 해외 수요가 늘면서 수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횡성 양조장에서 지난 20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약 6천만 병 정도 생산이 되었고, 이 중 수출은 매출의 기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만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진룽주업의 회장 리젠농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의 백주 제조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주류 품평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년간 백주만을 연구하며 살아왔고 세계 최고의 술은 당연히 중국의 백주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비즈니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합작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사실 저는 이 미팅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룽주업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특히 백주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 자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백주 기술과 한국의 주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나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주류 제조 기술이 있다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였던 김민석 부장은 매우 공손했지만 저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거슬렸거든요. 리 회장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술들을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건넨 것은 초록색 병에 담긴 맑은 액체였습니다. 알코올 도수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심하게 불쾌해졌습니다. 16.9도라니,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우리 백주는 최소 52도입니다. 게다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죠. 이런 물 같은 걸 감히 술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마셔온 세계 최고급 술들이 있는데 이런 싸구려 술로 제 입맛을 버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마시고 제 혀가 망가지면 책임지실 겁니까? 30년 동안 쌓아온 제 미각이 무너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 고함 소리에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손하게 말씀하셨죠. 회장님, 한국의 술은 도수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으니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술을 마시면서 뭘 안다고 이래? 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의 술이 저를 이렇게 매료시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은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병으로 마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측 임원들이 내어준 작은 소주잔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에서 백주를 마실 때는 항상 큰 잔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작은 잔으로는 제대로 된 술자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리 회장님, 우리나라는 술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지요. 김 부장의 설명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 임원이 공손하게 저에게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병을 들고 정중하게 따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장님, 먼저 한 잔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소주는 조금씩 마시면서 맛을 느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잔을 들었습니다. 백주처럼 강렬한 향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지만 한 모금 입에 머금어 보니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묘한 청량감이 느껴졌죠. 이게 뭐라고? 하지만 말끝을 흐리는 제 앞에 한식 안주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전, 두부김치, 족발. 하나같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파전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죠. 한국에서는 술과 음식이 따로가 아닙니다. 안주와 함께 즐기는 것이 우리의 술 문화입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파전 한 조각을 집어 먹어보니 소주와의 조화가 묘하게 좋았습니다. 기름진 파전과 깔끔한 소주가 서로를 보완하는 듯 했죠.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술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안주 먹고. 이런 게 한국의 술 문화죠. 저는 무의식 중에 두 번째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백주처럼 강하게 취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 회장님. 우리나라에는 소주 말고도 다양한 전통주가 있습니다. 막걸리도 있고 약주도 있고. 김 부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에 하얀 술이 담긴 전통 술병이 놓였습니다. 막걸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농부들이 일하고 나서 마시던 술입니다. 쌀로 만든 전통 발효주죠.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농부들이 마시는 술이라니 어떻게 고급 백주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의상 한 모금 마셔보니 이게 무슨 입 안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단맛과 은은한 신맛, 그리고 묘한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백주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죠. 막걸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산균이 살아있는 술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이 맛이.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꾸만 막걸리 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소주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파전과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욱 살아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술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증류식 소주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저는 그제서야 김 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술 문화가 이렇게 깊이가 있다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전통주도 있습니까? 제 질문에 김 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술의 진정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 부장의 안내로 저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한 전통주점을 찾았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한국의 전통미가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술병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전통 술병들이 고풍스럽게 놓여 있었죠. 여기는 3대째 전통주를 만들어 온 집안의 술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증류식 소주는 백주 못지않은 깊이가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의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45도의 전통 증류식 소주입니다. 쌀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이죠. 투명한 술이 잔에 따라졌습니다. 백주와 비슷한 도수라는 말에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잔을 들어 향을 맡아보니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모금 머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주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깊이 있는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감촉도 놀라웠죠.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제 솔직한 감탄에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증류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술은 항아리에서 100일 이상 발효시킨 쌀로 만든 술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술에 담긴 장인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도수가 높은 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예술품 같은 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술을 만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쌀로 만든 술, 과일로 만든 술, 약재를 넣어 만든 술.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술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잔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었고 각각의 술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매실로 만든 술입니다. 매실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주죠. 맑은 황금빛 술이 잔에 따라졌습니다. 향긋한 매실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한 모금 마시자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다른 술을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으로 담근 술, 여름에는 시원한 막걸리, 가을에는 약주,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주.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리 회장님, 우리나라 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정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나라 술 문화의 핵심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던 거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늘 그러셨습니다. 술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잔 술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셨죠. 김 부장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때 술자리를 많이 가졌지만 그건 서로를 시험하거나 과시하는 자리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길어지면 2차, 3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분위기의 장소로 가면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마셔도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해장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콩나물국이나 해장국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문득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술 문화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모두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이었던 거죠. 리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꺼내온 것은 오래된 항아리에 담긴 술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가양주입니다. 쉽게 맛보실 수 없는 술이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깊은 향과 맛. 수십 년의 세월이 농축된 듯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양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품평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술에 담긴 깊이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 이 모든 것이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리 회장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부장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적한 한옥이었습니다.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고 은은한 국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체계적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술의 순서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더 이상 거부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가벼운 막걸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입니다.
하얀 술이 전통 도자기 잔에 따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투박해 보이는 잔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 만든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낮지만 영양가가 높고 자연스러운 탄산도 있죠.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은은한 탄산이 혀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백주의 강렬함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예전에는 막걸리를 농부의 술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 때 한 사발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을 찾습니다. 막걸리야말로 그런 트렌드에 딱 맞는 술이죠. 테이블에는 하나둘씩 안주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었죠. 우리나라 술은 항상 음식과 함께합니다. 막걸리에는 파전이 빠질 수 없고 소주에는 두부김치, 약주에는 전과 숙채가 어울리죠. 식탁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각각의 음식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리 회장님,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장자나 윗사람에게는 두 손으로 잔을 받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빈잔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서로의 잔을 채워주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중국의 술자리도 예의가 있지만 이렇게 섬세하고 우아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전통 약주입니다. 맑은 황금빛 술이 잔에 따라졌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주는 최소 3개월 이상 발효시켜 만듭니다. 과거 양반들이 즐기던 고급 술이었죠. 맛이 부드럽고 향이 고우며 뒤끝이 깨끗합니다. 한 모금 마시자 입 안가득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알코올의 자극적인 맛은 전혀 없었고 대신 은은한 단맛과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제 말에 김 부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술의 진정한 매력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전통주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술자리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예술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였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부장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더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의 실무진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술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직급이 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식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여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물론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만큼은 허물없이 나눕니다. 잠시 후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리 회장님도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김 부장의 말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한 잔, 두 잔 술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젊은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이런 자리에서 의견을 내지 못했을 텐데 술 기운 덕분이었을까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패키지와 마케팅으로.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참신하고 혁신적인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막걸리를 캔으로 만들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또 증류식 소주는 고급 위스키처럼 프리미엄 이미지로 포지셔닝하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려면 큰 투자가 필요한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한국의 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한국 전통주의 깊이, 이 둘이 만나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젊은 직원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청도에 있는 우리 공장의 일부를 한국 전통주 생산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기술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살리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제 제안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직급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 전통주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하나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기로 한 동료일 뿐이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술의 진정한 힘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진심을 나누게 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중국 청도의 진룽주업 본사. 회장님, 정말 이렇게 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부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 전통주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백주만 고집한 게 오히려 잘못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더 이상 강한 술을 찾지 않아요.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 술 한번 마셔보세요. 이게 바로 미래입니다. 부사장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건 정말 그렇죠? 깔끔하면서도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술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수의 백주 대신 와인이나 맥주 같은 저도수 술을 선호했죠. 한국의 막걸리나 과실주는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술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중국에서 한류가 얼마나 강합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술을 직접 마실 수 있다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도 공장의 일부를 한국 전통주 생산 라인으로 개조했습니다. 한국의 장인들을 모시고 와서 기술을 전수받았고 현대적인 설비로 품질을 안정화했죠.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한국 술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도 있었지만 직접 술을 맛보고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모두가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의 이 말은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대단한 소식이 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프리미엄 막걸리가 상하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SNS에서 신비의 한국 술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매출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술은 처음이에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술을 직접 마실 수 있다니.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정말 마실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설해야 했죠. 회장님, 베이징과 광저우에서도 판매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술은 분명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다음은 전통 증류식 소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백주 애호가들을 겨냥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베이징 포브스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출시 6개월 만에 우리 회사의 한국 전통주 사업은 중국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진룽주업의 리젠롱 회장, 어떻게 한국 술에 빠져들게 되셨나요? 포브스 기자 앞에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실수였죠. 처음에는 한국의 술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무지였어요. 한국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문화가 담긴 예술입니다. 인터뷰 사진 촬영은 우리 공장의 한국 전통주 라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술병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저희 회사의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술품평회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기도 했죠. 한국 전통주의 세계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리 회장님, 한국 술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아마도 처음으로 한국의 술자리를 경험했을 때일 겁니다. 중국에서는 술자리가 서로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였다면 한국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작은 잔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가는. 인터뷰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 부장이었죠. 회장님, KBS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백주왕으로 살았겠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청도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처음 막걸리를 마셨던 그날처럼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를 감동시킬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주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소식, 정말 가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계속해서 한국 술을 찾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캘리포니아 비드윌 파크에서 산책하고 있던 70대 노인과 4살 된 손자가 2마리의 핏불 테리어한테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같이 산책하던 진돗개 테디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테디는 핏불의 목을 물었지만 또 다른 핏불이 자신의 목을 물고 있었다. 하지만 테디는 물고 있던 핏불의 목을 절대 놓지 않았다. 2대1의 싸움이기에 테디의 몸에서는 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테디는 나와 손자를 지키기 위해 핏불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다. 테디는 몸 곳곳에서 피가 나고 절뚝거리고 있는 다리는 신경 쓰지 않고 울고 있는 손자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면서 하다주고 있었다. 잠깐. 지금부터 공개될 이야기는 절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진돗개가 크게 주목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보스턴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15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 FBI 저격수도 특수부대도 아닌 단 한 마리의 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날의 기적.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진돗개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나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계를 뒤흔든 우리 민족의 자부심, 그 위대한 이야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아동심리치료센터의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32살의 아동심리치료사로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겪은 제 자신의 상처 때문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내담자는 11살 마이클. 학교 폭력으로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죠.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이클이 낡은 목줄을 든 채 하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길에서 구한 강아지예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치료실에 동물을 데려오는 건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고, 게다가 그 개는 분명 길에서 데려온 유기견일 텐데. 하지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마이클의 모습에 바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마이클의 설명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개라.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K-팝이나 김치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아시아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기사가 떠올라 은근히 거부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돗개가 마이클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찼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선생님, 사실 저는 매일 밤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당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하지만 이 친구를 만난 뒤로는 달라졌어요. 밤에 제 방을 지켜준다고 창가에 앉아 있거든요. 마치 수호천사처럼요.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돗개는 마치 그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마이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특별한 치료 세션. 저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진돗개의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매주 진돗개와 함께 오는 마이클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밤에 찾아오는 악몽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센터장인 스미스 박사는 제가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다른 치료사들도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데려오는 건 무책임하다며 수군거렸죠. 특히 힘들었던 건 제 오랜 멘토인 캐서린 박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개를 치료에 활용한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마이클을 대하는 그 따뜻한 태도를. 이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진돗개의 이름을 정했다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희망이에요. 한국말로 호프라는 뜻이래요. 제게 희망을 준 친구니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진돗개. 아니, 희망이가 제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제 믿어주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저의 편견은 조금씩 무너져갔습니다. 한국의 개라서 유기견이라서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 사라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이 특별한 동물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화가, 어떤 민족이 이렇게 영리하고 충성심 깊은 동물을 길러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닥칠 큰 시련 속에서 희망이가 보여줄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그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희망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과 희망이가 치료실에 오는 날이면 다른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희망이를 마주친 아이들은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희망이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마음을 열었죠. 특히 자폐 성향이 있는 토마스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브라운 선생님, 저기 희망이가 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해도 될까요?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만 앉아있던 토마스가 처음으로 다른 존재와 소통하려 시도한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는 마치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각각의 아이에게 다르게 대응했어요. 활발한 아이에겐 함께 뛰어놀고 소심한 아이에겐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식으로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가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동물의 직관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토종견. 주인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며 뛰어난 지능과 상황 판단력을 가진 자료를 찾아볼수록 신기했습니다. 한 민족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품종을 이어왔다는 것부터가 놀라웠어요. 게다가 단순히 키운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고스란히 새겨 넣었다는 점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호기심과 달리 센터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특히 부센터장인 로버트 씨는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죠. 브라운 선생님, 당신이 데려온 그 개 때문에 다른 치료사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전문 치료기관에서 길거리에 개를 데려와 치료에 활용한다니. 이건 정말 비전문적인 행동이에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문성, 객관성. 제가 배워온 모든 것들은 분명 지금의 제 행동과는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론 교과서에 없는 답이 진짜 답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마이클이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고 싶다고 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유는 곧 밝혀졌죠. 하지만 전 너무 걱정돼요. 마이클이 그게 희망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겨우 세상으로 나오려는 마이클을 다시 움츠러들게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규정도 이해가 됐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희망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치료견 훈련을 시작할게요. 희망이의 치료견 훈련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훈련사는 희망이의 타고난 재능에 감탄했죠. 이렇게 영리한 개는 처음 봅니다.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읽는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만에 희망이는 기본적인 치료견 자격을 획득했고 센터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로버트 부센터장은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의사가 아닌 게 조련사가 된 것 같군요. 그의 빈정거림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희망이가 전국 치료견 인증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였죠. 로버트는 갑자기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솔직히 말하죠. 당신이 요즘 하는 행동들이 우리 센터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개를 이용한 치료라니, 이게 무슨 서커스입니까? 과학적 근거는 어디 있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내담자 제시카가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학대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였죠. 달려나가 보니 제시카는 바닥에 웅크린 채 자신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희망이가 조용히 다가가 제시카의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의 울음이 멈췄어요. 희망이는 천천히 제시카의 곁에 누워
마치 어미개가 새끼를 감싸 안듯 그녀를 감쌌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제시카가 희망이의 털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이런 변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죠. 어느 날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희망이를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센터가 동물원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로버트의 방해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희망이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집단 치료 시간에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던 아이들이 희망이를 중심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폭력적이던 아이들은 희망이 앞에서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희망이는 마법사인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알고 슬플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센터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비과학적인 치료 방식으로 센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사회 결정을 앞둔 날 밤, 저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하지만 희망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희망이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로버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 검증되지 않은 외국 개체의 위험성, 센터의 신뢰도 하락 등. 그의 발표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반박할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알고 보니 새로 온 내담자 마커스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던 아이였죠. 다들 거짓말쟁이야. 날 도와준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마커스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치료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기에 바빴죠. 로버트도 재빨리 사무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희망이가 조용히 마커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든 위험한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커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죠. 비켜. 안 그러면. 마커스가 칼을 휘둘렀지만 희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마커스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커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마커스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이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장면을 지켜본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희망이의 치료견 활동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센터의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왔죠. 로버트는 그날 이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이 맞았어요.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시련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었죠. 희망이는 늘 그렇듯 조용히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하지만 갑자기 희망이가 불안한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희망아? 제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총소리. 이어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뉴스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그 끔찍한 학교 총기 사고. 그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문 뒤로 숨으세요. 아이들을 구석으로 모으면서 911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희망이가 갑자기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예전 내담자였던 데니였어요. 6개월 전 치료가 중단된 아이.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더러 괜찮을 거라고 했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데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아이가 어떻게 총을 구했는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니, 진정해요. 그만. 더는 말하지 마세요. 데니가 총을 겨누는 순간 희망이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데니의 팔을 물었어요. 총알이 천장을 향해 발사됐고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데니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곁에 바짝 붙어서 마치 예전에 제시카를 달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몸을 맞댔습니다. 그러곤 총을 들고 있는 데니의 손등을 핥아주었어요. 데니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는 재빨리 총을 멀리 밀어냈죠. 그리고는 다시 데니에게 돌아와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어요. 데니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이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고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데니를 지키듯 서 있었죠. 그날의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영웅 치료견, 총기 난사 사건 마가. 한국의 진돗개, 미국을 구하다. 언론은 연일 희망이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희망이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줬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데니를 공격하지 않고 감싸 안았다는 것. 그건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희망이가 가진 그 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도요. 총기 사건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어떻게 이런 판단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이의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자 한국의 진돗개 연구팀에서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브라운 박사님, 한국에 오셔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센터의 허락을 받아 한 달간의 연구 휴가를 얻었죠. 희망이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초현대식 공항, 빠른 대중교통, 어디서나 연결되는 인터넷. 특히 놀라웠던 건 도시 곳곳에 있는 첨단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연구팀장인 김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이미 AI 기반 심리치료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동물 매개 치료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진돗개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연구소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개들과 달리 뇌의 공감 능력 부위가 특별히 발달해 있었어요.
위험 상황에서의 판단력도 탁월했고요. 미국의 치료견들과 비교 실험을 했는데 진돗개는 상황 판단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특히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개를 키운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동반자로 키워온 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진돗개의 DNA 분석 결과였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진돗개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가 특별히 발달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가? 브라운 박사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깨어졌어요. 이곳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이가 보여준 그 특별한 능력들. 이제야 그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았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하지만 이런 깨달음의 순간도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의 일을 정리하며 센터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무언가 심상치 않았어요. 브라운 박사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새로 부임한 윌리엄스 센터장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정부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받지 않은 치료법을 도입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제보를? 문득 로버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다른 센터로 옮긴 뒤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외국 생물을 통한 치료는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희망이의 치료 활동은 중단해야 할 것 같네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희망이의 검역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어요. 최악의 경우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망이를 끌어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정부 감사는 예상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매일같이 조사관들이 찾아와 서류를 들춰보고 아이들의 치료 기록을 검토했죠. 특히 희망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게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아니면 그냥 과대 포장된 것 아닌가요? 조사관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희망이의 이야기가 한국 뉴스에도 소개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특히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문화유산이죠. 주미 한국 대사관의 문화담당관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조사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개인가요? 미국에도 훌륭한 치료견들이 많은데.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요. 노후화된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거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평소 공격성으로 문제가 되던 자페아 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희망이가 움직였습니다. 무너지는 천장 조각을 피해 토미에게 달려갔고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감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라면 패닉에 빠졌을 토미는 희망이의 품에 안겨 침착하게 상황을 버텨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만의 특별함입니다. 문화 담당관이 말을 이었어요. 단순히 위험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의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참 많네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희망이의 치료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자는 거였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로요. 브라운 박사님, 이제 아시겠죠? 때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도 배울 게 있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네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설렘 때문이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문화 담당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매개 치료가 아니에요. 문화의 교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과정이죠.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희망이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었어요. 천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지혜의 결정체. 그리고 그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다리가 된 거죠. 희망이와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과 IT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방법들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동료 심리학자가 감탄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자 데이터 분석도 AI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이제는 바이오 산업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의라는 문화였습니다. 물질적 발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거죠. 희망이가 가진 그 특별한 능력도 바로 이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빠른 발전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종종 인간성을 희생시키며 이뤄졌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천년의 세월 동안 한민족과 함께 해온 진돗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진돗개 희망이와 에밀리 브라운 박사님을 환영해 주세요. 하버드 의대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에서 한국의 진돗개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 줄은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연구는 동물 매개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어떻게 현대의학과 결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희망이를 만났을 때의 편견, 그를 통해 배운 한국의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여러분, 보시는 이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한 치료에서 환자들의 회복률이 기존 대비 73% 향상되었어요. 특히 자폐증과 PTSD 환자들에게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났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 계신 한국의 석학들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는 게 보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모여들었죠. 브라운 박사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들이 이어온 지혜의 결실이죠. 저는 그저 그것을 현대의학의 언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일방적인 발전이 아닌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희망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깊었어요. 브라운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스타 박사님이 되셨는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1000년의 전통을 소중히 지켜온 나라예요. 그 겸손과 지혜가 있었기에 진돗개라는 보물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희망이가 제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싸울 것도 없다는 듯이 평화로운 모습으로요. 브라운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눌 차례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미국의 의료계를 바꾸고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 강국을 넘어 이제는 의료, 바이오 산업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과 지혜를 잃지 않고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돗개가, 우리의 문화가 이제는 세계를 치유하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